제목은 별 내리는 산장의 살인이고요. 이 작품은 챕터가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문단마다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맨 처음 책을 펼치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탐정을 도와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조수가 이 책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누군지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작품의 배경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서기시타 가주오라는 27세 남성이고요. 광고 대행사에서 5년째 근무하던 직원인데 후배의 일로 상사와 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려버리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부서이동, 다시 말해 좌천이 되고요. 호시조노 시로라는 남성의 수습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보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작가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스기시타 가조는 호시조노 시로라는 남성의 매니저가 되었다고 했는데 맨 처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장소는 방송국이고요. 가조는 구불구불한 방송국 복도가 익숙치 않다 보니 작가며 스타일리스트 같은 사람들과 몇 번이고 부딪히지만 결국 대기실을 찾아가 호시조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이 사람의 시중꾼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호시조노라는 사람이 연예인인가 하면 그건 아니고요. 방송인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작중에서는 스타워처라고 불리고요. 하늘에 떠있는 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주는 스토리텔러 혹은 시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모가 수려하고 키도 훤칠하게 커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나오고요. 언변도 뛰어나고 행동에도 기품이 있다고 묘사가 됩니다. 게다가 그는 통찰력도 뛰어났는데 처음 보는 가조를 보고선 데이트를 할 때는 선술집은 피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에 가조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사람이 그런 걸 어찌 알지 싶은데 호시조노는 놀라워하는 가조를 보며 별거 아니라는 듯이 입고 있는 셔츠는 세탁소에서 손질한 듯 단추가 눌러진 흔적이 있고 목 뒤 솜털이 손질되지 않은 걸 봐선 당신은 아직 미혼이란 걸 추측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두 번째 단추는 실이 풀려 떨어지기 직전이고 넥타이와 구두에도 관리하지 않은 듯한 얼룩이 남아있는 걸 봐선 성격이 털털하고 꾸밀 줄 모르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데 모든 걸 취합해 봤을 때 당신 같은 성품의 사람이라면 이성을 만날 때 수수한 선술집을 고르지 않을까 싶어 추측해 봤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가조는 속으로 이 곱상하게 생긴 자식 뭐하는 놈이지 하며 뻥져하고요. 그런 반응에 호시조노는 악수를 건네며 오늘부터 우리는 콤비군요. 잘해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은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고 처음으로 출장을 함께 가게 되는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도착한 장소는 한적한 산간지역에 위치한 산장이고요. 열차를 타고 이동한 후에도 40분은 차를 타고 더 들어가야 하는 위치라고 설명이 되는데 때마침 겨울이었기 때문에 미리 제설 작업을 해놓지 않았다면 이동하기 힘들었을 곳이라고 묘사가 돼요. 자, 그럼 누가 사람들을 이곳에 초대한 건지 또 누가 초대된 건지 소개해 드릴 텐데 우선 이와기시 고조라는 사람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이곳에 오게 한 장본인이고요. 원래 이 산장 지역은 도다리다케산 산장 마을이라고 불리우고 있었는데 영업 부진으로 흥행이 되지 않자 방치되고 있었고요. 이곳을 인수한 후에 재개발을 하려 하는 부동산 회사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컨셉이라든지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나오고요. 그게 보시는 것처럼 3명이 되는 겁니다. 우선 사가시마 가즈테루라는 남성이 있는데 UFO 연구가라고 나오고요. 이 산장 부근에서 UFO를 자주 목격했다며 일전에는 조사단을 꾸미기까지 했었다고 나오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되자 한동안 기사거리로 창피를 당하기도 했었다 묘사가 됩니다. 다음은 구부사키 아카네라는 연애소설 전문 작가고요. 워낙에 유명해서 연애소설을 읽지 않는 가주오도 TV에서 봤을 정도라고 묘사가 돼요. 게다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고 상당한 미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는 행동은 털털하고 남성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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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고요.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스타워처인 호시조노 시로가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들만 온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관련자들이 붙어 있는데 이와기시 고조의 부하 직원인 사이노 마사타카가 있고요. 구사부키 아카네의 비소로는 하야사와 아사코라는 여성이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이와기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 회사 사장이고 하다 보니까 주인공인 가주오를 하인처럼 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이노 같은 경우는 그냥 직원이잖아요. 근데도 가주오한테 뭐 짐을 옮겨라라거나 커피를 끓여라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근데 가주오는 이런 게 매니저가 하는 일인가 보다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구사부키 아카네의 비서인 아사코 같은 경우는 가주오가 처음 보고선 단발머리가 어울리고 아담한 게 귀엽게 생겼다라고 느끼고요. 예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주인공인 가주오를 더하면 7명이 되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2명이 또 있습니다. 고다이라 유미와 오히나타 미키코라는 여자 대학생들이 함께하게 되는데 이곳에 호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와기시가 젊은 사람들의 의견도 알고 싶어서 초대를 했다 이런 말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이들이 머무는 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는 것처럼 관리동을 기준으로 10채의 산장이 5채씩 쭉 늘어서 있는 구조고요. 중앙부는 텅 빈 공터와도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최근 눈이 많이 내려서 길다란 길을 양쪽으로 뚫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한 10m 정도면 가능한 거리인데 눈 때문에 길을 빙 둘러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각자 배정받은 숙소는 이렇게 되는 건데 사이노와 가즈오는 관리동에서 머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또 한 번 작가의 메시지가 나와요. 한마디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란 거고요. 사이노랑 가주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서 머물게 되는 건데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고 나오지가 않지만 사이노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 같은 걸 준비해야 하니까 관리동에 머무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알다시피 관리동 건물 같은 경우는 앞문과 뒷문이 각각 위치에 있고요. 뒷문으로 나서면 왼편 길, 앞문으로 나서면 오른편 길로 이어져 있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대충 배경이 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첫째 날 이 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으면 하는데 저녁 식사는 관리동에 있는 식당에서 9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진행이 됐고요. 그때 대화 주제는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냐 아니냐라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UFO 연구가인 사가시마는 열변을 토하며 외계인은 존재한다고 주장했고요. 작가인 구사부키는 허황된 이야기라는 식으로 대응할 뿐이었는데 이때 가주오 같은 경우는 대화 주제 자체에 관심이 없다 보니 주변의 젊은 여성들을 관찰했고요. 여대생 중 하나인 미키코가 화려한 인조 손톱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둘러보는데 같이 온 유미도 2cm가량의 긴 손톱을 하고 있었고요. 구사부키의 비서인 아사코만이 짧고 가지런한 손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주오는 아사코를 처음 보고선 귀엽네라고 생각했다 했었죠. 그런 상황에 수수한 느낌의 손톱을 한 걸 보고 더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가주오는 관리동 2층에 올라갔다가 아사코와 또 한 번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아사코가 모시는 구사부키가 신인 시절 부동산 회사 쪽 관계자들에게 신세를 진 게 있어서 이번에 은혜를 갚기 위해 온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 구사부키 아카네의 본명은 구사부키 아사코인데 자기 이름도 하야사와 아사코이다 보니 작가님이 평소에는 자신을 마코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때 가주오는 호시조노 시로의 본명도 사실은 오케타니 도메키치였지 하는 걸 떠올리고요. 사가시마 가즈테로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는 프로페서 이키라고 부른다는 걸 기억해내요. 그리고 이후의 상황인데 가주오는 목욕을 끝낸 후 호시조노의 숙소로 향했다고 나옵니다. 그건 호시조노가 이후 할 말이 있으니 자신을 찾아오라 시켰기 때문이었는데 전신주가 없는 길을 산장의 불빛만으로 겨우 의지해 걷게 되고요. 한참을 지나서야
자신이 오른편 길이 아닌 왼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가주오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주오가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다 왼편 두 번째 산장 앞을 지날 때인데, 이와기 씨가 알 수 없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명확하게 어떤 대화인지 상대가 누구인지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흡사 말하는 이는 화가 난 듯 보였고요. 이와기 씨는 상대를 달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가주오는 아마도 데려온 여자 대학생 중 하나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아요. 그리고 다시 길을 따라 호시조노의 산장까지 도달하게 되었던 건데, 호시조노는 가주오가 온 것을 확인하더니 대뜸 자신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9년 전에 자신의 고향에서 살인사건이 있었고 유력한 용의자는 자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헌데 호시조노는 자살한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아직까지 고향에 있는 주소지를 바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전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선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는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주오는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데, 평소 반발한 외모로 그럴듯한 말만 하는 호시조노를 살짝 안이 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호시조노 또한 가주오가 자신을 그렇게 오해할 거라 생각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오늘 아사코에게 들은 이야기라거나 방금 이와기시 산장 앞에서 들었던 대화 정도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 후 가주오는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관리동으로 돌아가 잠이 들게 됩니다. 자, 둘째 날 아침이고요. 이제부터는 사건의 진행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설명할까 하는데, 아침 식사 시간에 이와기시와 구사부키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기시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늦잠을 자주 잔다고 사이노가 말을 하고요. 구사부키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지필 활동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며 아사코가 말을 전하는데, 얼마 후 구사부키가 모습을 나타낸 이후에도 이와기시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결국 사이노가 깨우러 가게 됩니다.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잿빛인 표정으로 사이노가 돌아오는데, 이와기시가 살해당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왼쪽이 이와기시가 묵었던 산장의 안쪽이고요, 오른쪽이 바깥의 상황인데, 어젯밤 남겨진 흔적으로 보이는 발자국 세 줄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난로가 켜져 있어서 훈훈했고요. 시신은 가운데 탁자와 오른쪽 침대 사이에 뉘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이점은 시신의 목에 둘러진 로프 끝이 침대 아래쪽 다리에 묶여 있었다는 거고요. 바닥에 떨어진 피켈과 시신의 머리 쪽에선 동일한 핏자국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곳에는 10개의 산장이 있는데 인테리어처럼 모든 산장에는 피켈과 로프가 벽에 걸려 있었거든요. 범인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헌데 이때 살짝 사고가 발생하는 게, 난로가 켜진지 모르고 사가시마가 다가갔다가 손에 화상을 입게 되고요. 놀래서 고함을 치며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데, 이때 가주오는 놀란 듯 소리치는 사가시마의 음성을 듣더니 어젯밤 자신이 들었던 여자 목소리가 남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젯밤 이와기시와 대화를 나눈 상대 음성이 하이톤이었기 때문에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흥분해서 말을 하고 있는 남자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산장 밖에서 사가시마의 흥분한 목소리가 또 한 번 들려오는데, 손에 입은 화상을 쌓인 눈으로 식히려 나갔다가 지름 1m 정도의 미스터리 서클을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자, 그림 보시고 계시죠? 마치 무거운 원형 물체를 내려놓았다가 치운 듯이 보이는데, 폭 20cm 정도 되는 선이 중간에 한번 꺾이고 산장 계단까지 이어져 있는 것도 발견이 돼요. 사람들이 관리동으로 돌아온 후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호시조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것이,
범인은 피켈로 머리를 때려 이와기 씨를 쓰러뜨린 후 혹시나 몰라서 로프로 목을 조른 게 아닐까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이노는 지금 바로 산장을 내려가 경찰을 부르겠다 이런 말을 꺼내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전화는 없냐고 물으니 워낙에 오지라 전화선이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이 작품은 1996년에 쓰여진 작품이란 거 말씀드리고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은 아닌데 상당히 고가였던 시절이겠죠. 그렇다 보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휴대폰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암튼 그렇고요. 당연하게도 경찰을 부르겠다고 나간 사이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되돌아오게 되는데, 산비탈에 쌓인 눈이 바닥으로 내려앉아 길을 막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클로즈드 서클이라고 하죠. 외부로부터 고립된 공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된 건데, 호시조노가 어제 이곳으로 올라오는 길에 별장이 모여있는 장소를 봤다면서 직접 걸어가 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사이노는 그곳도 이곳과 마찬가지로 전화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여름 피서지라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잠자코 있던 구사부키가 나서더니 하는 말이, 오늘 6시까지 전해줄 원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젯밤 늦게까지 집필을 했다. 헌데 지금 상황으로는 원고가 전달되지 않을 거고 편집부에서 내가 이곳에 있는 걸 아니까 찾으러 올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은 일단 안심하게 되고요. 호시조노는 가주오를 조용히 부르더니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해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작가의 메시지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그림에 발자국이 3줄이 있죠. 하나는 이와기 씨가 산장에 들어갈 때 난 발자국이란 거고, 나머지 2개는 범인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긴 발자국이라는 건데,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작가가 굳이 이 가설에 오류가 없다고 언급한 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는데, 산장 안쪽을 조사해보니 시신은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지갑 속에 돈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관리동으로 돌아온 호시조노와 가주오는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황상 이와기 씨가 죽은 건 어젯밤 저녁 식사 이후인 9시 이후에서 아침에 동이 틀 때쯤인 새벽 6시 사이이지 않을까 한다며, 모두들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라며 묻습니다. 이때 가주오는 호시조노의 치조 방식에 감탄하게 되는데, 분명 자신이 11시쯤 이와기 씨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음에도 범위를 넓게 잡고 시간에 한정을 두지 않는 것에 놀라게 되는 거죠. 암튼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각각 이렇게 되고요. 이야기를 들은 호시조노는 자신도 알리바이를 말해야 하나 싶었는지 11시 10분 이후 산장으로 돌아갔고, 이후 11시 반까지는 가주오와 대화를 나눈 후 잠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주오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바 그대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헌데 이 정황만 가지고 누구 하나 확실한 알리바이는 없는 거고요. 가주오는 11시쯤 이와기 씨의 산장에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텐데, 그게 누군지 짐작도 가지가 않아요. 그때 호시조노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보며 가볍게 미소 짓더니, 꼭 우리 중 범인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외부에서 들어온 흔적을 찾아보자 말을 꺼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엔 가주오와 아사코가 눈이 쌓여 길을 막았다는 곳까지 향하게 되는데, 이 또한 호시조노가 가주오에게 사이노가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언지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데 20분 정도 걸었을 때 실제로 눈 때문에 길이 막혀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고요. 두 사람은 우리 중 누군가가 범인이구나 하며 관리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장에서의 하루가 또 한 번 흐르게 되는 건데, 밤이 되어 모두들 흩어졌을 때 가주오는 어제 마냥 호시조노의 산장을 찾아가게 되고요.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한 수사회의를 진행하게 돼요.
확인해 보니 눈사태가 실제로 일어났고 사이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때 호시조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주오가 어젯밤 11시쯤 들었다는 다툼 소리는 범인의 것이 아니지도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와서 다툰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은 그냥 돌아갔고 범인은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후 이와기 씨가 실제로 죽어서 발견이 되다 보니 그 다툰 상대는 나서질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말에 가주오는 발자국이 3줄밖에 없었는데 범인은 어떻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산장을 벗어났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호시조노는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요, 가주오는 다시 관리동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시간이 오후 10시쯤이었다고 나오는데, 자리에 눕기는 했지만 또 한 번 살인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에 쉬이 잠에 들지 못하고요, 결국은 2층으로 올라가 보초를 섰다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보시면 위치상 아사코의 산장이 관리동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주오는 2층으로 올라가선 누군가 아사코의 산장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나 보고 있었다는 건데, 얼마 후 아사코가 오히려 자신의 산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관리동 아래까지 내려와 잠시 모습을 감추더니 다시 오른편 길 쪽에서 모습을 드러내 구사부키의 산장까지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다시 설명드리자면, 아사코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관리동에 접근하자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 이때 가주오는 역시 사람 심리라는 게 길을 따라 걷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지도를 보면은 물론 눈이 쌓여 있긴 하겠지만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게 빠르잖아요. 헌데 그러지 않고 길을 따라 걸었다는 거고요. 본인도 첫째 날 호시조노의 산장을 잘못 찾아갔을 때 똑같이 했던 행동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아사코가 구사부키의 산장에서 나와 본인의 산장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되고요, 이후의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유미와 미키코가 잠이 오지 않는다며 관리동에 찾아와 술을 마시게 되고요, 사이노와 가주오도 합류를 하게 되었던 건데, 3시간이 넘게 이어진 술자리는 새벽 2시 반을 넘어서야 겨우 끝이 나게 되고요, 만취한 유키와 미키코는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암튼 그런 일이 있은 후 사이노는 스태프룸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가주오도 2층으로 다시 올라가 보초를 서게 되는 건데, 이때 오른편 산장 쪽을 바라보니 이렇게 세 곳은 불이 켜져 있었다고 묘사가 됩니다. 이를 본 가주오는 유미와 미키코가 산장에 불을 켜놓고 왔다는 걸 알게 되고요, 구사부키 씨는 오늘도 밤새도록 집필을 하는 건가 싶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곤이 몰려온 가주오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잠이 들고 말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되는 건데, 그때까지도 유미와 미키코는 여전히 거실에서 잠이 들어 있는 상태였고요, 부엌에서는 아사코 혼자만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에 붕대를 감은 사가시마가 등장하게 되고요, 호시조노와 구사부키도 뒤따라 관리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때까지도 사이노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가주오는 어젯밤 술자리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 깨우러 가게 된 거고요, 그렇게 죽어있는 모습의 사이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이노가 죽어있는 스태프룸의 상태는 이렇고요, 맨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가느다란 실이 문을 막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같이 올려드린 그림 마냥 주전자로 만든 간이 경보 장치가 스태프룸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밖에서 열면 실이 당겨지면서 주전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소리를 내게 되는 구조인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차치하고요, 죽은 사이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장식품으로 머리를 맞은 흔적이 있고 사이노의 바지를 꼬아 만든 밧줄로 목이 졸려 죽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된 도구는 다르지만 이와기 시대와 같은 방식인 거죠. 그럼 다시 문 앞에 설치된 주전자는 뭔가 하는 건데, 의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경보장치이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우선은 가주오가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가느다란 실이 끊어지면서 주전자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고요. 다음은 죽은 사이노가 이런 장치를 설치했다는 걸 범인은 어찌 알아서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
그림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문을 살짝 연 다음 몸을 숙이면 실을 끊지 않고도 들어올 수는 있다고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문을 열 거잖아요. 그럼 당겨진 실에 주전자가 쓰러지면서 소리를 내었을 텐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으니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시조노는 다시금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첫째 날 밤 가주오가 이와기 씨의 산장 앞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실을 밝힌 후 그게 누구였냐 물어보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둘째 날 새벽 2시 반 이후 각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는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자 호시조노와 가주오는 다시금 사건 현장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 건데 창은 북박이라 열리지 않는 구조고요. 사이노를 때리는 데 사용된 장식품은 원래 관리동 카운터 위에 있던 물건이란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태프룸 맞은편에 있는 광을 열어보니 보시는 것 같은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져 있었는데 호시조노는 여기까지 정보를 취합하더니 이와기 씨와 사이노를 죽인 범인은 동일 인물이고 범인은 한 명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기 씨가 죽었을 때 밖에서 오고 간 발자국도 한 명이 낸 것이고 만약 범인이 두 명이라면 양쪽에서 로프를 잡아 목을 조르는 게 한쪽을 침대에 고정하는 것보다 수월했을 거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한 사람이 없었는데 범인이 두 명이면 서로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용의자에서 벗어나기도 쉬웠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가주오는 그럼 범인의 동기는 뭘까요? 라고 묻는데 호시조노는 거기까지는 자신도 모르겠다며 정보가 너무 부족하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헌데 그때 스태프룸에 있던 아사코가 사이노의 침대 매트 아래서 노트를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엔 이런저런 금액이 오고 간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 호시조노는 그것을 보자 곧장 이중장부라는 걸 파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와기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탈세를 하고 있었고요. 그 장부를 사이노가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헌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사코는 또 하나 발견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하고요. 아까 가주오가 스태프룸에 들어설 때 실이 끊어졌다고 했었는데 끊어진 실이 하나로 이어진 게 아니라 두 개의 실이 매듭으로 묶어져 있는 구조였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호시조노는 평소에 차분했던 모습과 달리 흥분하게 되고요. 가주오는 내가 탐정의 조수인지 알았는데 아사코가 더 유능한 걸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자, 결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모두들 식당으로 모이는데 호시조노가 씁쓸한 표정으로 일어서더니 범인의 정체를 알아냈다며 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일전에 가주오에게 한 말처럼 사건은 동일범의 단독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이노가 죽은 상황부터 설명을 시작하는데 그날 밤 유미와 미키코가 관리동에 오면서 술자리가 벌어진 건 돌발적인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날 거실에서 유미와 미키코가 잠들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이노와 가주오 뿐이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사이노가 무엇에 맞아 쓰러졌는지를 떠올려 보면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장식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 굳이 외부에서 침입한 범인이 거실을 지나서 카운터까지 간 다음 장식품을 쥐고 다시 스태프룸으로 가서 사이노를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앞문을 이용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범인은 이날 유미와 미키코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고 굳이 바닥에 발자국을 남길 수도 있는데 길을 빙 둘러 올 필요는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이노가 자신이 입던 바지에 목이 졸려 죽었다는 건데 이와기 씨가 죽었을 때는 로프로 목이 졸렸었죠. 그건 그 산장벽에 로프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고요. 관리동 안에 있는 스태프룸에는 그 로프가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범인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하는 건데 그건 첫째 날 밤에 가주오가 이와기 씨의 산장 앞에서 대화 소리를 듣게 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호시조노는 산장에 남겨진 발자국으로 봐선 한 사람만이 그 산장에 들어갔다 나온 게 분명하고 대화를 나눈 상대가 범인일 거라 이야기하고요. 산장 옆에 있는 미스터리 서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죽은 이와기 씨가 그런 걸 만들었을 리는 없으니 그건 범인이 혼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스터리 서클은 의미가 없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호시조노는 다시 사이노 방에 있던 주전자 경보 장치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건 범인이 운이 좋았던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다란 실이 양쪽으로 끊어져 3등분이 나 있었는데 원래는 한 줄로 쭉 이어진 긴 실이었다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 이 실이 3등분이 났을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범인이 방에 들어왔을 때 오른쪽 실이 먼저 끊어지게 되고요. 사건을 벌인 후 이를 발견한 범인이 다시 묶어서 이어놓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신을 발견할 때 또 한 번 실이 끊어지면서 양쪽으로 3등분이 된 건데 원래 이 장치의 의도는 문을 열면 실이 당겨지면서 딸려온 주전자가 소리를 내는 것이었지만 두 번 다 실이 끊어지면서 불발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왜 범인이 그 실을 다시 묶어 둔 걸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들어와선 뭐야 이런 장치가 있었네? 근데 운이 좋아서 안 걸렸네 까지는 알겠어. 근데 왜 그 실을 다시 묶어서 놨냐는 거죠. 이에 호시조노가 내린 결론은 실을 끊어진 채 놔두면 다음날 발견되었을 때 경보장치가 발동이 된 건지 아닌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부분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이노의 시신이 발견될 때 실이 끊어지면서 주전자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젯밤에 범인이 들어왔지만 주전자 경보가 불발이 되었던 거구나라며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실이 끊어진 채 두고 그냥 갔다면 주전자 경보가 발동을 했는데 범인이 다시 제자리에 올려두고 갔는지 아닌 발동을 안 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범인은 절실하게 이 경보장치가 불발이었어 하는 걸 알리고 싶었던 행동이라는 거고요. 이런 행동이 왜 발생하게 된 거냐면 거실에는 유미와 미키코가 자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경보와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잠에서 깰 수가 있잖아요. 문이 뭐 덜컥거렸다든지 바람에 창이 흔들렸다든지. 헌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깼는데 그게 경보장치 때문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범인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자다가 깼을 수도 있지만 그건 주전자 경보가 발동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는 걸 알리고 싶었던 행동이다 이런 겁니다. 그럼 범인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건데 이유는 간단해요. 유미와 미키코가 같이 거실에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어젯밤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라고 한다면 같이 자고 있는 상대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유미가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깼다면 곁에서 자고 있는 미키코는 용의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범인은 네가 자다가 깼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주전자 때문은 절대 아니야 라는 걸 피력하려고 벌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호시조노는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을 취합해 범인을 지목하게 되는데 유미와 미키코가 알리바이를 가지게 되면 제일 불리한 사람, 자신이 있던 위치에서 카운터 위에 장식품을 가지고 스태프룸으로 가는 게 용이했던 사람, 머물고 있던 장소에 로프가 없어서 부득이 바지로 목을 졸라야 했을 사람을 추려보면 그건 스기시타 가조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시조노는 말을 덧붙이는 게 첫째 날 가조오가 자신에게 찾아와 이와기시의 산장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 했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범인을 찾다 보니 답이 나오질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처음부터 그 말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게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가주오는 어안이 벙벙해지고 마는데, 호시조노는 가주오가 이와기 씨를 죽이고 나오는 걸 스태프룸 창문을 통해 사이노가 보았을 거고, 이를 통해 협박을 하자 사이노마저 죽이지 않았을 거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초반에 어떤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야기를 축약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걸 대놓고 언급하면 결말이 이런 거 아닐까라고 너무 직접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을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주오가 아사코를 처음 봤을 때 귀엽다, 그리고 어디서 본 것 같다 라고 했을 건데, 명확하게는 뭐라고 나오냐면 방송국에서 스쳐 지나며 부딪혔던 여성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주오가 호시조노를 만나러 가는 중에 여러 사람들과 부딪혔다고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아사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아사코가 호시조노씨, 당신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헌데 범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사코는 가주오가 이와기 씨의 산장에서 대화 소리를 들었다고 했었는데, 그건 거짓말은 아니고 착각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가주오가 들었던 대화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라디오와 휴대전화 통화 소리였을 거라 이야기를 해요. 한적한 산장에서 밤을 지새다 보면 라디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와기 씨 정도 되는 부동산 업자라면 휴대전화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 다음날 이와기 씨의 시신이 발견될 때 왜 휴대전화라든지 라디오가 보이지 않았냐 하는 건데, 그건 이와기 씨를 깨우러 갔던 사이노가 시신을 발견한 후 돌아오면서 그의 짐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왜 짐을 가져왔냐 하는 건데, 그건 이중장부가 발견되면 안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 짐 안에 휴대전화와 라디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첫째 날 11시에 가주오가 들었다는 대화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니까 누구든지 이와기 씨를 찾아가 죽일 수 있었던 건데, 왜 범인이 호시조노인 건지는 증명이라도 하듯 남겨진 발자국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호시조노가 이와기 씨의 산장에 찾아갔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분명 가주오와 대화할 때 이와기 씨가 누군가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발자국은 들어갈 때 생긴 한 줄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자신의 발자국을 선명하게 남겨서 11시에 가주오가 들었던 대화 상대가 범인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낸 거고요. 미스터리 서클은 뭐였냐면, 산장 안에 남겨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물청소를 했던 흔적인데, 시신이 발견될 때 묘사를 보면 산장 안 공기가 훈훈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건 남겨진 물기를 마르게 하려고 난로를 일부러 켜뒀기 때문인 거였죠. 그럼 이번엔 사이노가 왜 죽었는가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이건 이와기 씨가 발견될 때 있어야 할 물건들이 없는 것을 보고 사이노가 가져갔구나 하는 걸 호시조노가 알게 되어 버린 행동이고요. 동시에 가주오도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행동이에요. 호시조노는 셋째 날 밤 오른편 길을 내려오면서 미키코와 유미의 산장에 불이 켜져 있지만 사람이 없는 걸 보았을 거고요. 구사부키 또한 지필에 열중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문을 통해 들어간 후 자연스럽게 카운터 위 장식품을 흉기로 잡게 된 것일 텐데, 아사코의 입장에서 범인을 유추해 본다면 앞문으로 들어온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범인은 오른편 길 쪽 사람이 되는 거고요. 방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본다면 로프 등의 물건도 발견이 됩니다. 때문에 오히려 바지를 사용해 목을 졸랐다는 건 관리동을 모르는 사람이 벌인 행동이 되는 거고요. 주전자 트릭을 봐도 범인은 실로 매듭을 지었다고 나오는데, 유미와 미키코는 둘 다 손톱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끊어진 실로 매듭을 짓는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어요.
이건 손을 다친 사가시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왼편길 쪽 산장에 있었으니 제외인 거고, 남겨진 건 호시조노와 구사부키 뿐인 건데, 정황상 라디오와 휴대전화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건 호시조노 뿐이다 보니 결국 범인일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호시조노가 왜 이와기시를 죽였냐 하는 걸 텐데, 처음부터 계속 제가 호시조노를 묘사할 때 보면 반반한 얼굴에 인기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호시조노는 흔히 말해서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래서 이와기시로부터 그와 관련된 안 좋은 협박을 받아왔던 거였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호시조노는 제압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가조와 아사코가 별 내리는 산장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 아사코가 받아줄까? 만약 하게 된다면 선술집은 가지 말아야지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